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군인연금이 왜 개혁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적자이기 때문이에요. 적자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이죠.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이 200만 원이 되니까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근린공원 같은 조그마한 공원들을 만들고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린공원들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근린공원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공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분명히 세금이 투입되는데 적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군인연금 자체가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냥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개념으로 개혁하면 적자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퇴역 군인들의 연금을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군인연금에 적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은 지원 대상자만 되면 지급을 하는 연금인데 기여금을 받은 적이 없죠. 그냥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적자라는 개념이 없는 연금이에요. 이 방법은 공식적으로 세금에서 군인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국방비 중에 다른 비용을 전환하거나 국방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정부 예산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죠.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 등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이 얘기를 꺼내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항상 제기하죠. 다른 공무원도 세금으로 보존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 방법, 우리가 통상 아는 방법이죠.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연금 지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혁 방법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헌법 제13조 제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금은 개인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혁이 된다 해도 기존에 기여금을 납입했던 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 65세로 변경하는 개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올해 20년 복무하신 분은 33년 복무하고 53세에 전역하게 될 경우 53세부터 65세까지는 기존에 납입했던 기여금에 대한 140만 원을 지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65세부터 나머지 320만 원 전액을 지급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유의미하게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받으신 분들의 적자는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금 적자 문제가 계속 거론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려면 군인들의 월급 체계도 다 바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에서 다른 공무원분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보면 군인연금은 다른 공무원과 근무 환경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의 특징이 있어요. 오지 근무를 하는 직업, 야근을 하는 직업, 떠돌아다니는 직업,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면 정말 돈을 많이 줘요. 혹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직업들을 돈을 많이 주죠. 예를 들면 대기업 건설사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초봉으로 월급을 한 400만 원 정도 준다고 할 때 지방 토목 현장에 가면 월 700만 원에 숙식, 회식비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해줘요. 만약에 지방에서 더 멀어져서 해외로 나가면 월급에 가족 생활비, 주택, 자녀 학비, 차량까지 다 지원해줘야 돼요. 군인은 기본적으로 오지 근무고 떠돌아다니는 직업이고 훈련이나 야간 교육 훈련, 당직 근무 등으로 야근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고층 빌딩 외벽 작업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높은 게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직업이죠. 그런데 군인분들 중에 공수강화, 헬기나 건물에서 레펠, 잠수 등 생명에 위협되는 보직들이 상당히 많죠. 일반적인 공무원분들 중에 위 세 가지에 포함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지만
군인분들은 일반적으로 위 세 가지에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중에 야근을 정말 많이 하는 세종시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군인은 그렇다고 해서 진급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죠. 이걸 군인연금이란 제도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왔던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덜 받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만큼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국방비를 또 늘려야 되고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랑 세금에서 나가는 비용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 월급 체계를 바꾸지 않고 연금만 줄인다면 군인 지원자가 정말 급감하고 전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이걸 의사분들 집단사직이랑 연관해보라는 기사도 있긴 한데, 의사는 증원한다니까 의대갈은 열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군인연금을 개혁한다고 군인에 대한 열풍이 불진 않아요. 결국 이 방법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방법, 개혁을 하지 않고 10년, 20년 뒤 다음 세대로 미루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 개혁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미뤘을 때 다음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로 가면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노인 인구도 생산과 소비 활동에 참여를 해야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사회 시스템도 노인 인구를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독일은 99년과 2004년에 연금을 개혁하면서 지속성 개수라는 걸 적용했어요. 평균 수명 증가와 근로인구 감소만큼 연금액을 삭감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받는 연금이 급격히 낮아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열어줬어요. 연금을 받는 나이를 자발적으로 뒤로 미루면 연금액을 어느 정도 늘려줬어요. 그 결과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노인분들도 알바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인 인구가 40%, 50%가 되면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만들어야겠죠. 이런 이슈 속에서 공격받기 가장 좋은 게 개혁되지 않은 군인연금이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로 군인연금도 강제로 어떻게 하진 못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군인연금 개혁 없이 군인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이면 돼요. 군인연금법 개정을 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아주 쉽게 군인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만 65세 미만 연금 수령 대상자는 연금액의 70%를 세금으로 내라. 단 연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개정이 되면 연금이 300만 원일 때 소득세가 210만 원, 실수령액이 90만 원이 되는 거죠. 소득세율 70%가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봐왔던 비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에 가장 높은 게 소득세율 70%, 지방세까지 합치면 77%예요. 저도 실제로 소득세 60%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66%를 실제로 납부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늘린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를 통해 하루아침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서 억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꽤 많아요. 그래서 2020년 정부가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가 1조 8천억이었는데 딱 1년 뒤인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 7천억 원을 걷어요. 1년 만에 3조 9천억이 늘었죠.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어요. 세율을 조정한 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개혁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그리고 2022년 UN 통계국에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 여러 구조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군인연금도 기존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13년도 연금개혁 이후에 연금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보통 300만 원이라는 절대 금액만 생각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였죠.
표를 보시면 1983년도에 임관하셨던 분들은 연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전역 전 3년치에 대한 평균액을 가지고 기준액을 정하는 거죠. 이게 1993년, 2003년, 2013년에 임관하신 분들을 보면 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점점 내려와요. 이게 왜 그러냐? 기존에는 마지막 3년간의 보수 월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되 20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2%를 가산해요. 그리고 최대 76%를 지급을 해요. 이 말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금액은 상관없이 최종적인 3년치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기본 50% 그리고 76%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 연금개혁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전 기간을 따져요. 전 기간을 따지고 이 뒤에 붙는 퍼센트도 바뀌었어요. 복무 기간에 1.9%를 곱하는데 30년을 채워도 57%예요. 기존에는 20년만 채워도 50%였는데 이제는 30년을 채워도 5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군생을 하신 분들의 연금을 보면 300만 원 정도 받죠. 15년 전에도 300만 원 정도 됐고 10년 전에도 300만 원 정도 됐고 5년 전에도 30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도 300만 원, 앞으로 20년 정도는 계속 300만 원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30 세대의 군인분들은 퇴직 후 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액을 상당히 가져가야 돼요. 2006년에 전역하신 원사분들은 하사 월급 70만 원일 때 300만 원이란 큰 금액을 받았죠. 지금 전역하시는 분들은 하사 월급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2006년에 전역하신 분들의 생활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2013년 이후 군번분들은 지금 전역하신 원사분들의 생활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연금액이 많이 줄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연금개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혹은 유럽은 연금개혁을 했는데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럽의 정치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는 전혀 달라요. 한국은 다수대표제, 승자 독식 방식의 선거제도예요. 유럽은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지율이 10% 이상 줄면 선거 자체에서 패배를 해요. 그런데 유럽은 지지율이 10% 이상 줄어들어도 국회의석이 10%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석수가 충분한 정당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연금을 안 받고 전역한 입장에서 기존의 선진국 수준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무 강도만큼 수당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